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임대차 2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인데 하나는 임대차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서 임대차 2법이라고 부르는데, 더더욱이나 임대차 3법 중에 이 신고제에 관련해서는 1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이슈가 되는 임대차 2법, 국민의힘 쪽에서는 폐지를 하고 싶어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 강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로서 전세가가 임대차 2법으로 폭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기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느끼는 제 입장에서는 이 말이 100%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대차 2법이 전세 사기에 그리고 전세 사고에, 그러니까 역전세죠. 역전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장 큰 전세 사기의 원흉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역전세죠. 전세 사기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초반에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때 올라간 공시지가를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중간 시점에 크게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내렸습니다,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보증보험이 들어지지 않으면 임차인분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세가가 계속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거든요. 역전세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내림으로 해서 역전세조차 추가적으로 일어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세 사기를 여기다 엮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임대차 2법을 통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갭 투자를 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세 사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전세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을 한 것과 그냥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전세 사기의 원흉은 아닙니다. 네. 악성 임대인분들이 주택을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없이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5억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증보험을 허그해서 들어줌으로 인해서 전세가와 매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임차인분들께서 입주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한 거고, 보증보험이라도 들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것조차도 보완하지 못한, 그리고 들어준다고 하고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만약에 영향을 줬다면 저는 이 부분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4년 동안 임차인이 거주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의 매물이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폭등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021년 7월 달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전세가가 10% 이상,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13%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전세가에 영향을 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세 매물은 없는데 전세 대출은 폭발적으로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냥 빌라를 짓기만 하면 전세가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2년 전,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발발한 2년 전, 4년 전에는 빌라를 짓기만 하면 임대가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전세 대출까지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전세가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가가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내주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 사고, 역전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금리, 고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 그리고 전세 기피 현상, 거기에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에 공시지가 하락,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일어난 그런 시점에 공시지가까지 내려가지고 전세가를 더 폭락시켜서 이런 임차인분들의 고통을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그런 어려움이나 고충, 그리고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본부의 박진백 부연구원, 그리고 박청구 본부장님께서 그 2020년 후에 전세 사기가 많아졌다는 걸 이유로 해서 임대차 입법이 전세 사기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게 보증보험과 동일한 시점이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화, 그리고 보증보험 강화, 그리고 대출, 보증보험이 되는 전세대출의 확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이 전세 사기와 전세 역전세의 위기를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 입법이 물론 전세가 상승의 요인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전세 사기의 원흉은 아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만 개정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안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거의 올스톱 될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 공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야당 쪽에서 그것을 동의해 줄지, 5월 국회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